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현재 국민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17배 이상의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인기투표이다,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청원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탄핵 처리된 뒤에 언제 가도 영향은 받겠죠, 신은기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청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유의미한 것이 국민들의 외로움을 저는 치유해준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 생각과 똑같이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래요. 이런 식의 저는 동질감 내지는 서로 연대의식이 저는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번 이 탄핵 청원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도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만 3만 1,000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뭐 20일까지 이제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유의미하게 올라가서 저는 최대한 뭐 300만이든 500만이든 찍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정어리 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3.5%의 법칙처럼 180만 명의 유권자들이 움직이면 그걸로써 이 무도한 정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분발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를 모르는 뭐 둔감한 거를 넘어서서 아주 악의적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이었는데 지금은 저 숫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심리적 탄핵에서 시각적 탄핵으로까지 왔다. 이제 한 발 한 발 앞서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냥 어디서 뭐 누가 불 켰나 보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사안을 축소하고 있는데 저는 뭐 머지않은 시일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힘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주권자의 힘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이 중요한 게요. 아마 안진걸 소장 오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2016년 광화문에 100만이 돌파했다는 언론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떠났구나. 민심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근데 여기도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게 폭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6월 27일 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 다음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준 항명이다, 아니면 특검법은 위헌이다, 이따구 식의 예를 들면 국민과 다른 얘기들하니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싸우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만 돌파의 문제를 그냥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무슨 뭐 정치적 인기 투표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순간 어떻게 자기들의 배가 뒤집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0만은 매우 유의미한 징표입니다. 어쩌면 2016년에 광장으로 나왔던 열기가 이번에는 국민청원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보다가는 큰 코 정도가 아니라요. 뭐 탄핵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그런 큰 쓴맛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잠깐만 첨언드리면 한동훈이라는 자는 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누릴 거 다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면서 민심 쫓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지금 탄핵 청원에 국민들의 부글부글한 저 심정을 갖다가 인기투표라고 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민심, 행동으로는 민심을 짓밟고 있는 아주 얍삽한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덜 깐족거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마음도 없는 진정성도 결여된 말뿐인 잔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 아직도 벼르고 있다. 아직 덜 맞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인기투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밖에 있을 때 그거 몰랐다가 이 작가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들어오기 전에 작가가 얘기해서 알았다고요?
아니 지금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는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요? 이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하고 여당 대표를 합니까? 네, 저는 민심이라는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물론 뭐 많이 만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민심이라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나죠. 저는 민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뭡니까? 불과 3달 전에 치렀던 총선 아닙니까? 그 총선에서 이채양명조 심판에 따라 가지고 야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게 민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 청원까지 민심은 진도를 밟고 있는데 그 민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한동훈이라는 자는 또 한 번 당대표 해보겠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참 어느 안전에 기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그거 뭐 대통령 탄핵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법리적으로도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사유화했죠. 그래서 수사를 편향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헌법을 무너뜨렸고 사면권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많은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사람 얘기할게요. 정호성이라는 사람 탄핵의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이 사람 사면해줘가지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다고 저는 보고요. 거부권 같은 경우도 거부권 남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부부특검,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배우자의 수사를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하고 있고 임명권 어떻습니까? 이종섭 장관, 이종섭 피의자 호주 대사로 보내주죠. 김홍일 MB 정권의 그 정치검사. 뭐 권익위원장 시켰다가 방통위원장 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권, 사면권, 거부권, 임명권을 완전히 사유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삼권분립 침해,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다. 아주 민심의 매를 들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서실장 외압입니까? 항명입니까?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저거 이제 혈압 오르는 말인데 예. 저 지금 들으면서 기소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이 됩니까? 전 기가 막힙니다. 저희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어디 저런 말을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합니까? 기소만 되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항명으로 기소했죠. 뒤집어 씌우느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실체적 진실이 됩니까? 자기들이 뒤집어 씌우고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압의 증거가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뉴스도 안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한테 개인 전화로 3번이나 전화했다면서요. 기록회수하는 날. 그 증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사람이 뻔뻔하고 뭐 잘못했을 때 우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런 식의 정진석 같이 저따위 소리를 하면요. 전 들어줄 값어치가 없는 말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저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처음에 박정훈 대령도요. 집단 항명 수괴로 뒤집어 씌웠다가 그랬죠. 나중에 가서 자기들도 뭐가 좀 잘못됐다 예. 싶었는지 항명죄로 또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만 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지금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매우 참담합니다. 정말. 항명이라고 하는 거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 안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항명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만약에 항명하잖아요. 사형입니다. 군형법에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군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44조에 이제 항명죄가 나옵니다. 항명죄에는 이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전쟁 중일 때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또 전시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에 처하는 상당히 중한 죄고요. 그 바로 밑조문에는 45조에 집단항명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인데 집단으로 했을 때는 전쟁 중일 때 수괴는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네. 다른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으로 처벌을 하고요. 전시사변일 때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죄인데 이 죄 몫을 정당한 법 집행을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 윤석열 정권이 뒤집어 씌운 그 조항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법률가로서 항명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법률가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상식선에서 봐도 수사 외압이라는 그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항명이라는 걸 들고 나왔고 그 항명을 통해서 정당한 법을 집행했던 우리가 훈장을 아낌없이 줘도 모자른 한 공직자의 인생을 아예 파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조직적인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저 이야기를 보면서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답답해 오거든요. 마치 이렇게 좀 쪼여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지금 좀 한숨을 좀 크게 쉬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각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최수근 해병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텐데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도대체 이게 외압이냐 항명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못 밝히고 이걸 항명으로 몰아가서 그럼 박정훈 대령까지 묻어버리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의가 실패하고 이제 부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 안 지켜도 됩니다. 법 왜 지킵니까? 지키면 바보 되고요. 지키면 신세 조지는데 왜 법을 지킵니까? 그냥 힘세면 되는 거예요. 힘세가지고 옆 사람 거 뺏고 옆 사람 인권도 짓밟으면 그만이고 힘으로 모든 걸 다 하지. 그게 야만 아닙니까? 그게 반문명 아니에요? 지금 반문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은. 과거에 그 87년도 민주화 때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국민들이 믿어버리면 끝났겠죠. 그럼 고문하고 사람 생명 강탈하고 했던 사람들이 더 정권을 연장해가지고 소위 말해 꿀 빨고 살았을 겁니다. 그 자자손손대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아무리 정의가 굽어 있더라도 아무리 썩었어도 어느 한도는 지켜야죠. 어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정의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 여기서 신원식 같은 자, 아까 저 분자자 같은 저런 인간의 말이 만약에 승리한다? 그럼 이 나라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낳습니까? 저는 신원식처럼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최수근 해병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 진실을 어떻게 밝혀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만 오직 초점을 두고 본다면은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부정의인지는 그냥 손바닥에 환하게 전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800-7070은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북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끝까지 못 알려주겠다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 아니냐. 첫 번째는 대통령 본인 내지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부속실 같은, 이거는 그냥 음모론입니다만, 네. 아니라면 혹시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가.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그 임성은 저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고 그런 일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뭐 나름대로 짚은 건데 저는 뭐 이게 논의의 방향이 좀 저는 엉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전화가 갔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는 더 큰 충격을 이미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개인 전화기를 써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3차례나 넣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전화기가 용산에 있는지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썼는지 김건희 여사 썼는지 이건 완전히 논점에 좀 일탈의 오류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방향성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하람 원내대표도 저런 식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추천하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추천하겠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특검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규명을 해야지 뭐 나와가지고는 전화번호 이거 누가 썼냐 뭐 진실을 규명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면서 또 특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해가지고 또 실패를 전제한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한 사실이 확정이 됨으로써 이미 끝난 얘기다. 그렇다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좀 하나로 좀 몰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수사 외압은 이제 거의 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범행의 동기 부분이죠. 도대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지키려 했느냐. 이게 이제 구명 로비설로 나오는 네. 건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주가 조작 공모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수사로 밝혀야 나오는 거지 이 전화기 누구 썼냐고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실을 여쭤봤자 이거 뭐 유의미한 답은 나오기 매우 어렵다. 전 수사로 가장 강력한 특검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죠? 그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심지어는 와서 보고라도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한다고 하고 그 계약 내용과 그 계약 상대방 등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쯤 가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김태우랑 이상민 하는 논리가 똑같다라는 게 참 재밌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고요. 아니 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기내식에서 뭐 잡섰는지까지도 문재인 정부 다 까보자고 이렇게 투명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시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비밀이 많죠? 못 여는 비밀이 많은 것 같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온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뭐 한풀이 하는 겁니까? 자꾸 보안 안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이 안보 보안을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품백 받은 것도 안 보고 뭐 다 안 봅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는 뭐 최은순 장모 장고 조작한 것도 이제 안 보여요? 모든 걸 다 안보로 지금 치환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표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자들이 전부 다 계속 뭐 안보, 기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열받는 게요. 굳이 안 옮겨도 되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국방부 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놓고 무슨 안보에 그냥 가장 철저한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관저도 굉장한 그야말로 거기는 기밀 사항이고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은 실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그것도 여사와 관련이 있는 증축을 맡긴다? 이거 건축업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증축이니까. 굉장히 보안과 관련돼 있죠. 대통령의 안위와도 관련돼 있는.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수의계획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긴다? 굳이 안 옮겨도 되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국방부 밀고 들어가면서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와,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면서 비리투성이라고 저는 보냐면요. 지금 코바나랑 관련 있는 회사들 수의계획했다는 얘기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지금 이제 드러날 뿐이고 최근에도 그 석유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레우 같은 사람 세금도 체납한 사람한테도 널름널름 돈 내주는 거 보십시오.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냥 이권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권 정부. 근데 저는요, 대통령은 가장 큰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전체가 투표로 뽑고요. 가장 권한이 크면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권한을 누리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당히 참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늘상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기대가 없는 것이고 저는 딱 단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만도 못해요.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세월호 침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장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냥 정무적인 책임만 지다가 나왔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부의 그래도 고위 관료들의 그런 책임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영 장관보다도 못한 이상민 장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지금 탄핵 청원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저도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앞자리가 바뀌는 그날을 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충분히 보장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나 드렸어요. 아니 정말 국회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지금 정치가 있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지금은 사실 그 국민들의 문제를 정치권이 들어안고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좀 그 수준은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를 바라볼 때
뭐 이렇게 하면 바뀔까? 저렇게 하면 바뀔까?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총선에서까지 그 집약된 민심을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권력자들, 집단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절망 상태로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아주 위험한 저는 중병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모든 비난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이 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목소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 이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작은 윤석열들이 이 검찰 조직 내지는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지금 다 이 또아리를 틀고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거 솎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부류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우리 전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서 대처해야 될 사회 문제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정치라는 게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밟아왔던 과정들을 놓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평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굳이 있다면 아마 검찰 재직 때 뭐 정의로워 보였다라는 그 이미지뿐이었을 텐데 윤석열을 뽑을 때는 국민들이 그 현란한 말장난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평가를 받으면은 다 거짓, 다 사기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국민을 속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또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CBS 김규환 전 논설실장이 그 CBS 한판 승부에 나와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풀 내용은 아니고 정리를 해서 했다는 건데 한동훈 반응을 보면 사실인가 봐요. 뭐 거짓이라고 부인을 하지 않고 왜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면은 서로 개인 간에 주고간 문자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알려지죠? 그러면 김건희, 한동훈 둘 중에 한 사람이 공개한 건데 누가 했을까요? 근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팔짝팔짝 뛰지는 않는 걸 보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앵커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 김규환 논설실장 손까지 왔느냐를 본다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흘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됐을 때는 본인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공개했을 리는 만무하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걸 흘렸을 때 이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도 보수 내에서 정체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문자가 툭 튀어나오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 좀 하겠다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냥 문자 읽어버리고 씹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나쁜 놈 프레임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좀 흘린 것이 분명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익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자를 읽고 씹었다라고 하는 건데 답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게 액션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뭐 익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 아무 얘기 안 해서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한동훈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졌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의 지금 주장은 아니 공적으로 소통하지 난 사적 소통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과거 검찰 시절에 공직자였거든요.
그럼 공직자가 김건희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랑 연락한 거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저 때가 총선 직전이거든요. 김건희 명품백이 한창 논란이 될 때인데, 아니 배우자의 논란이 나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하고 정무수석이 일을 해야지 왜 김건희 여사가 왜 불 끌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V0, V1이라는 그 구도를 썼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했다, 공동으로 정무수석을 지배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하나가 예. 드러나는 논점이고요. 증거죠. 또, 증거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도 모르게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저 문자를 보냈다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야, 김건희랑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게 소통까지 하는 정도로 친밀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란 이 권력의 사유화가 이 문자로서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한동훈과 김건희는 매우 친밀했구나. 그러니까 과거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다. 300차례 이상 주고받았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은 주고 있다. 전 그런 부분은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어젠가요? 뭐 시청 앞에 그 사고 현장 찾아갔다면서요? 조용히 찾아갔다고? 사진이 나오더만. 이향님, 시청 앞 사고 장소에도 몰래 추모 왔다 갔다는데 몰래라면서 모자라도 쓰지. 뭔가가 지금 이거를 숨어야 되는데 나와서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는요, 그동안에 뭐 비선 논란, 뭐 지금 뭐 행정관들, 비서관들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그동안에도 드러나서 행동하기도 하고 숨어서 행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을 지금 공동 창출했고 공동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의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저런 텔레그램 문자를요, 아니 뭐 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저런 걸 또 외부에 흘려서 공개할 생각까지 하는지 저는 그 대범함에 놀랄 뿐이고, 이제는 뭐 V0라는 명칭 자체 듣는 게 뭐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윤석열, 김건희 이 공동정권에 대해서 저는 부부 특검으로 반드시 저는 실체 규명하고,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는 모든 진실들이 다 밝혀질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좀 적어준 거나마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시골 노인들 장기판에서 하는 얘기라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앞 10억 100억 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얘기를 하면 저런 형식으로 국정의 자리에서 경로하고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화법을 보면 참 판단 능력이 너무 좀 매우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주 누가 건달도 아주 그 양아치 같은 그런 그러니까 건달 행태 동네에서도 아닙니까? 저런 평론하면은 주변에 사람 떠나죠.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선거 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진짜 지금 본인의 말대로 10억 100억이 뭡니까? 막 몇천억씩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그 민주당의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하자라는 그 주장 자체는 매우 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나 지급 뭐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필요한 것이지, 그 주장 자체를 갖다가 무슨 뭐 하지도 않은 얘기를 100억 준다고 했다라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참 악의적이고, 저는 뭐 나쁜 대통령이보다는 저렇게 불량 대통령이에요. 불량 대통령.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도 다 저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이게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법률적으로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저쪽에서는 그냥 뇌물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해서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주장들을 갖다가 딱 맞춰보면은 지금 최재형 목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스토커가 준 게 그럼 어떻게 국가 기록물이 되느냐.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이게 통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사람들의 평소 인식이, 그냥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제 제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 탄핵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탄핵의 주장만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목구멍에 99.9999%는 지금 여기 목젖에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겁니까?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임기 가운데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주권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잠시 맡아서 쓰는 사람이면은 자기 게 아니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써야 되는 건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그걸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입맛에 맞춤형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 최재형 목사 관련된 이 김건희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있는 사건이 이 사례다. 이거는요, 두고두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스토커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뇌물은 아니었다, 그냥 가벼운 선물이었다라고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또 국가 기록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이 준 거니까 문제가 없다며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인데 한글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도저히. 아니 근데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뇌물의 정의가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지고 주고받는 유형 무형의 모든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익. 그러니까 뭐 판례를 찾아보면요, 누가 이제 공무원한테 인허가권을 주고받으면서 성적대를 시켜주잖아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성적 만족을 누린 그 이익을 준 건데 그것도 뇌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디올팩에 대해서 뭐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정체성, 그 물건의 규정을 선물이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반드시 뇌물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요. 뇌물 혐의가 되거나 알선수재가 되거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나 실정법 위반이 차고도 넘치는데, 이걸 덮으려다 보니까 뭐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니 이런 헛소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헛소리를 일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게, 국가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검찰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국가 기록물 얘기하는데 스토킹 얘기하고 또 주거 침입도 얘기를 하지요. 참.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뭐 주거 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주거 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주거 침입에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신익위 변호사님? 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뭐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 우회하는 방법, 철조망을 넘어가는 아니, 방법. 저는 정말 새로운 법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분 공무원 아닙니까? 경호처 차장이 어떻게 국정감사 지금 요 국회에 와가지고 상임위 답변을 저렇게 하는지가 의문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근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몇 년 활동 못했죠? 저분 당장 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맛이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저는 썩은 논리를 어떻게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국민 상대로. 썩은 논리를. 뭐 주거 침입이라고 했다가 국고 횡령이라고 그랬다가 스토킹이라고 했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와서는 어떤 것에 맞춰서 짜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게 짜드렸잖아요. 이건 뇌물이다. 뇌물로 짜야 맞는 건데 뇌물을 가리려고 헛소리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순 충돌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하고 있는, 매우 쓸데없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는 정말 죄를 물어야 쓸데없는 됩니다. 상황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뭐 때문에 뭔지 이걸 몰라요.
저 월급 다 뺏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공무원들 저 월급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선물을 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김건희는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을. 그런데도 검찰이 뭐 탄핵한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수사를 몇 년째 합니까? 신익희 변호사님이 대체로 이런 정도 수사를 하면 언제쯤 기소가 딱 되고 끝나게 됩니까? 아니 이런 종류의 수사라는 게 이게 다 특수수사에 들어가거든요. 특수수사의 제일 원칙이 핀셋으로 빠르게 도려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요. 핀셋이 아니고요. 전방위식으로 그것도 도려내서 빨리 신속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 결론을 못 냅니다. 공무원들이. 왜 못 낼까요? 위에 눈치만 보면서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부나 이 권력의 향방만을 관망하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사람 와서 묵히고 이게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수사기관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완전히 검찰이 박살이 났고 저는 오늘 이원석 총장을 저는 보면서 사실 민주당 행태에 제가 많이 유감인 게 검찰 탄핵 전 상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당연히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전 이번 탄핵이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원석 총장을 탄핵 대상에서 뺍니까? 전 이원석 총장이 이 검찰 망가뜨린 주범 중에 주범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의 팔다리 아닙니까? 근데 그 주범을 놔두고 밑에 실무검사들만 하니까 좀 빈약하다. 이러니 이원석 총장이 오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좀 불법성을 검토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그 요건에 직권남용을 들이댑니까? 뭘 직권을 남용하죠? 국회의 절차대로 탄핵 소추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으로서 직위를 뺏고자 하는 사람들 검찰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탄핵 소추한다니까 직권남용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저는 이거 정신이 나가도 아까 그 경호처장만큼 이원석 총장도 지금 완전히 그 이성을 잃었구나.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에요. 검찰총장을 이번에 탄핵 소추하지 않았으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건 너무 지금 봐주기로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이원석 총장을 봐주다 보니까 그 발언의 수위가 이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이 검사들이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논리대로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시켰거든요. 헌재에서 기각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 다 직권남용 명예훼손 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무리한 탄핵이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원석 총장을 괘씸하다고 보는 것은 국가 기능들이 다 분산 배치가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협박 아닙니까? 제가 이 검찰청법 4조 3항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법은 상식이거든요. 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4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검사들의 헌법, 검찰청법 4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원석 총장은 요 4조 3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 법은 뭐 원칙도 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헛소리 할 겁니까? 아니 4조 3항대로 하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국회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불법을 검토한다? 와, 이거는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정치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료 사회가 완전히 정치 권력을 먹어버렸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 나오는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의 저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고 계십니까?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끝판왕이 검찰 조직이죠. 왜 본인들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들이 권력 그 자체를 먹어버렸거든요. 주인을 잡아 물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이런 오만불손하게 정말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그냥 서슴지 않고 나와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보했고 이
관료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는요 매우 불행한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이원석의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이번에 고쳐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들 언론 좀 야단 맞아야 돼. 그거를 김민전 같은 경우에 그분이 나도 오늘 아침에 잤어요. 아이고 그런 거 좀 유치하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에? 언론이 잘못했어. 근데 저 인요한 의원이죠. 이제 인요한 의원은 이 말투 있잖아요. 마치 누굴 자꾸 혼내듯이 저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꼰대적 발언이라 그럴까요? 이제 저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유명한 분인데. 저는 누가 지금 잔 걸 가지고서 뭐 시비 걸고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문제 삼았다라고 언론을 지금 탓하고 또 있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욕설도 보도했을 때 그때 언론 또 혼냈잖아요. 그럼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보도한 데가 잘못입니까?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윤석열의 개들이 줄줄이 나오는구나. 제가 보기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그 정서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필리버스터 누가 하실래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 윤석열 걔들이 있는데 걔들이 쭉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진우랑 윤석열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제 젊음에 뭐 저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군역을 한 거에 대해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조그만한 실수? 이런 예시를 들고요. 무조건 파손의 책임을 물었다? 아니 누가 무조건 책임을 물었습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물었지?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것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걸 지금 대정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떠든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참담하고요. 지금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비유도 부적절하지만은 수사를 외압해서 축소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 물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마크보이라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보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가지고 혐의점이 있으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과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의 군도 안 갔다 온 의원이 입 하나 뻥끗 못하면서 어디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합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그 서울대법대나 사법시험 붙으면은 군 면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공유되나? 뭐 그때 뭐 노하우가 돌았나요? 저는 그 시절엔 제가 없었어가지고. 아, 그렇지. 사법시험. 그러니까 부동시로 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주진우 의원도 처음에 신검 받았을 땐 상급 나왔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94년에 신검 받았는데 상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 받았는데 연기했고 병역 처분 변경원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에 갑자기 간염으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근데 윤석열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 면제받아요. 이런 다 비슷하게. 그때 이제 부동시 눈으로 그랬고 여긴 뭐 간으로 지금 그랬나요? 너는 눈가로 빼라 나는 간으로 빼마 이렇게 된 눈이나 간이나 뭐 어쨌든 빼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입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MBC 잡겠다, KBS 잡겠다고 지금 MBC 출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지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마치 써준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인식을 읊고 있는 건데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저런 편향된 발언을 한다?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통위를 위법한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해놓고 또 위법하게 떠나버리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2차례나 용인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까지 오면 3번째인데 이렇게 되면요. 떠나간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못 물을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이 사태를 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탄핵열차 그림도 봤습니다만은 탄핵열차의 속력만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진수 후보자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발언을 들어봐서는 전혀 정신 차릴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적반하장 말씀해 주셨는데 전 거기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양심 타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한번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근데 임기는 3년으로 왜 보장했겠습니까? 그 취지가 있겠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방통위의 사명은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독립하는 게 방통위의 사명인 겁니다. 방통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지금 저는 저기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소통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국민의힘 당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뒤에 국민의힘 마크만 붙여놓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라고 작심한 인사를 아주 버젓이 국민들 앞에 방통위원장의 후보로 내세운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뭐 국가기관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탄핵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